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송기정 선수의 외손주인 송기정 기념재단 이준승 사무총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송기정 선수의 자서전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 개정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의외로 송기정 선수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아시아 최초 금메달리스트가 된 영웅이다. 이 정도인데요. 오늘은 송기정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우리에겐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승 송기정 기념재단 사무총장 만나보죠. 이준승 사무총장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제 손기정 선생님 얘기를 쭉 나눴었는데, 오늘은 손기정 선생님 어렸을 때 얘기부터 좀 거슬러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 자서전 다시 정리하면서도 또 이거 보셨을 것 같고, 또 직접 들으신 얘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신우주 태생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이거 달리는 걸 좋아하셨나 봐요. 예, 가난한 집 출신이기도 했고, 돈이 안 드는 운동이 달리기였던 거거든요. 그렇죠. 달리기는 돈 안 들죠. 예. 그러니까 그때 가장 운동기구가 하나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달리기였기 때문에 가난한 집안 출신인 손기정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운동은 달리기였던 거고요.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었던 것은 스케이트 선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스케이트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가 장비이기도 그렇죠. 했었고, 부잣집 아이들이 그거 그렇죠. 스케이트 탔죠. 그것도 부잣집도 그냥 부잣집은 아니고 굉장히 부잣집이어야 그렇죠,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신의주 압록강 변에 사셨기 때문에 신의주는 추운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음이 많이 어는 그런 지역에서 할아버지가 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은 세계적인 스케이트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그랬었을 것 같네. 압록강이 나무 이렇게 이동하는 예, 맞습니다. 그걸로도 쓰였잖아요. 예. 이 벌목한 나무들 이렇게 예. 강물 타고 이게 이동하는 거. 예. 나무 흘러가는 거에 맞춰서 그거 막 뛰고 그러셨다고 그러던데. 예, 그러니까는 그때 신의주에서 그런 놀이들이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강둑에서 뛰면서 강 쪽으로 흘러내리는 나무 뗏목에 또 올라가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땔감으로도 썼었던 것 같고 굉장히 위험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시기에 자서전에서도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수적놀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수적놀이요? 수적놀이. 그러니까는 물에서 물을 적으로 삼는 거. 물에서 이제 몰래 가져가는 거니까는 그게 적자가 그 적자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남의 걸 가져가는 그 적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적놀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나무 껍질을 벗겨가고 또 이제 그런 거에 빠져서 같이 가다 보면은 돌아오는 그 길들이 되게 멀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달리는 운동들을 했었던 거라고 봅니다. 근데 송기정 선생님 어머니는 그런 걸 달리기 선수 되는 걸 말리셨다고. 예, 그렇죠. 달리는 이제 그런 지금이야 이제 프로 선수들이 있고 굉장히 환경들이 좋은 환경이지만 그 시기에 가난한 집의 어린이가 운동을 한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거든요. 공부해야지. 예. 공부해라. 이제 그런 거에서 할아버지는 그거보다는 달리는 게 더 좋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송기정 선생님한테 여자 고무신을 사줬다고 그러던데. 예, 못 뛰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여자 고무신을 뛰기면 바로 신발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래서 여자 고무신을 사줬는데 또 거기서 가만히 있을 또 저희 할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새끼줄로 그 발등을 묶어가지고 그 신발하고 그 고무줄 받아가고 발등하고 묶어서 이렇게 뛰어셨다고 하는데. 그럼 막 상처가 날 텐데. 그렇죠. 근데 그 발 까지는 것까지도 그런 것도 그 신경 안 쓰고 달리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태어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달리는 거. 그러다가 어머님이 언제 그 달리기 하는 거를 용인하시는 거예요? 예, 그 학교에서 약죽 초등학교를 다니셨는데 네. 그 학교에서 할아버지가 달리면서 1등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뭐래도 1등하는 이런 모습이 그 어머니가 꺾으시면 안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할머니죠. 할머니가 꺾으시면 안 되겠다. 저한테는 증조 할머니가 되는 증조 거예요. 예, 예. 꺾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다비 신발, 그 이제 그때 육상하는 그 사람들이 제일 가볍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이제 그 신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헝겊 같은 걸로 만든 신발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재질이 일본의 그 약간 버선 같은 그런 버선? 예, 그런 거에 밑창에 이제 고무 밑창이 돼 있는 그런 거죠. 예. 그걸 사주셨구나, 손기정 선생님한테.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육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주시면서 육상을 해도 된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죠. 근데 제가 그 손기정 선생님을 좀 이거 자서전도 보고 하니까 그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까지 그 세 사람의 은인이 있다. 예. 잘 모르시죠? 그 뭐 이야기하시면은 네,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세 사람의 은인이에요. 예. 우선 첫 번째 분은 이일성 선생님입니다. 예. 이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 손기정 선수를 가장 먼저 인정해준 그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그때 평안도 쪽에서 5,000m하고 10,000m 선수이기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일성 선생님이. 예. 그래서 육상을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손기정의 재능을 그 인정했었던 이제 첫 번째 그. 와, 이분이 없었으면 손기정도 없었네.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예. 없어도 있을 수. 그렇죠. 다른 분 눈에 띄었겠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워낙에 달리는 쪽을 이렇게 하셨던 거고 그 과정에서 이일성 선생님이 그 또 있으셨다는 이제 이런 거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할아버지한테 은인들은 다 양정고등학교 쪽에서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나오는 분이 김봉수 선생님. 예. 이분은 또 어떤 분이에요? 김봉수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보다 2년 선배입니다. 양정고.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사실 양정고등학교에 7년 늦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20살 넘어서 들어가셨죠. 예, 20살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정상적으로 그때 학교를 다닌 가장 일찍 들어오는 학생은 13살 때, 그때 중고등학교 과정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중학교에 들어가는 거지, 요즘으로 하면.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오는 거를 손기정은 20살에 들어온 거고. 그러네. 근데 이제 그 김봉수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보다 2년 위 그 이제 나이로는 학년이 예, 나이는 할아버지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집안이 워낙에 그 부잣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보전을 그 보성 전문? 예. 그거 지금 고려대학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성수 그 동아일보 사주가 인수하기 전에 있을 그 보성 전문을 인수하셨던 분이 김성수 그 할아버지 아버님이 하셨던 김봉수. 예. 아, 그 정도로 부자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그 김봉수 할아버지가 양정고등학교에 그 전학을 오는 그 조건에서 육상부를 들어오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손기정을 당신 집에서 기숙을 하게 해줘라. 그러니까는 저희 할아버지는 가난했기 때문에 어디서 이렇게 그 잠자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그런 이제 육상부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제 이렇게 도와줬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봉수 그 할아버지가 양정에 그 3학년 때 전학을 온 거죠. 양정 보고 3학년. 할아버지는 손기정 1학년이었던 거고. 근데 그 집에 그 할아버지가 가정교사, 김봉수 할아버지 가정교사로 들어갑니다. 아, 김봉수 할아버지의 가정교사로. 예, 그러니까 위장 전입이네. 예. 그래서 그 집에서 그 손기정이라는 이름으로 아니고 박동일이라는 이름으로 그 집에서 가정교사 행세를 한 거죠. 그러면 김봉수 이 선생님이
송기정 선생님을 먹여 살리려고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한 건가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가정교사로 모시고 싶다고 그래서 송기정 선생을 집에서 먹고 재우는 걸 해주신 거네? 예, 맞습니다. 근데 참 보면 그때 손기정을 어떻게 저렇게 알아보고. 감싸줬을까. 그러니까는 이게 단지 그 김봉수 할아버지만이 아니라 양정고등학교 육상부 학생들과 또 양정고등학교 교사들, 선생님들까지도 다 그분들 손기정 선수의 재능을 인정해주고 손기정 선수가 육상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어떤 그 기회를 계속 만들어준 거거든요. 만약에 손기정 선수가 어느 집에서 잠자고 밥 먹을 수 있는 이런 그 환경도 안 됐다고 하면 손기정 선수는 육상을 그렇죠. 할 수 없었던 그런 가정 형편이었었습니다. 거기에 그 양정고에 김숙이 선생도 등장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김숙이 선생님은 그 출신이 배제고등학교 그 배제고보를 나오셨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체육 전문 그 학교를 나와서 양정고보에 이제 그 교사로 있었었는데 체육 교사로. 그때 김숙이 선생님한테 가서 너무 배가 고파서 운동하기 힘들다. 그래서 나를 좀 이제 지원해 줄 수 있겠냐라고. 송기정 선생님이 아주 배짱도 있으셨네. 그 필요하신 때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김숙이 선생님이 그때 본인 급여에서 한 10% 정도. 이게 사제지간의 어떤 이런 모습도 사실 참 그런 일들이 손기정한테 만들어졌기 때문에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탄생한 거죠.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결정적으로 한 분이 더 등장하는데 예. 권태하 선생. 예, 권태하 선생님은 32년 LA 올림픽에 출전을 했었었고요. 마라톤 선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등을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32년도에 우리나라 조선 선수가 마라톤에 2명이 출전을 하거든요. 김은배 선수가 6등을 하고 권태하 선수가 9등을 하는데 그때 32년도에 올림픽에 출전하면서 손기정 선수하고 같이 훈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완전히 신참이었겠네. 신참인데 그래도 그 손기정 선수의 어떤 그 재능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32년도에 본인이 LA에서 9등을 하면서 실패한 이런 거를 그 울분을 이제 글을 남기는데 사실 그때 일본의 선수가 쯔다라는 선수가 그 선수 겸 코치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김은배하고 권태하한테 우리 선수들한테 예, 페이스메이커를 해라. 니들은 그냥 내 페이스만 맞춰주고. 예, 그렇게 해서 그 작전 지시를 원래 기록은 김은배하고 권태하가 더 좋았던 겁니다. 근데 그런 부당한 지시를 하다 보니까 지시를 안 따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팀워크가 깨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성적을 못 거뒀구나. 그래서 이제 9위를 하고 쯔다가 5위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일본에 돌아서 쯔다는 자기의 페인을 조선인 선수들로 돌렸었고. 페이스메이커를 안 해줬다. 예, 그러니까 자기 지시를 제대로 안 따랐다 이제 이런 거고요. 권태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지 않고 미국의 남가주 대학을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서 손기정 선수한테 편지를 쓰죠. 지금부터라도 마라톤으로 전향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다음에 너의 재능을 내가 봤었을 때 4년 후에 너는 분명히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으로 본격적으로 입문하는. 그러니까 이제 32년도에도 그 경영 마라톤 대회를 뛰긴 뛰었는데 그 마라톤 대회는 하프입니다. 경영이라는 게 뭐 경성하고 뭐 영등포의 왕복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영등포까지? 그러니까 지금 동아일보 사옥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 쪽에서 영등포까지 갔다 오는 이제 그런 마라톤 대회. 경영 마라톤 대회라고 그때 그랬어요. 경영 마라톤 대회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동아 마라톤, 동아 국제 마라톤 대회로 돼 있는 건데 손기정 선수가 거기서 32년도에 2등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하프 마라톤 대회였었고 손기정 선수가 본격적으로 마라톤 뛰기 시작한 거는 33년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그럼 33년에 시작해서 36년에 금메달 따셨으면 예. 와, 짧은 기간이네요. 짧은 기간이긴 한데 33년도에 첫 마라톤 대회를 뛰었을 때 2시간 29분에 비공인 세계 신기록으로 1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기정 선수는 마라톤을 총 선수 시절에 13번을 뜁니다. 13번을 뛰고 그중에 10번을 우승하고요. 10번 우승하는 중에 2시간 20분대 기록을 8번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는 와, 가성비 최고네. 13번 뛰셔서 10번을 우승하셨어요? 13번에서 10번.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그중에 8번이 2시간 20분대
그 비공인 세계 신기록과 세계 신기록 이제 세계 신기록 한 번, 올림픽 신기록으로 한 번 우승하는 거죠. 그 올림픽에서 신기록도 보유 기간이 엄청 길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35년도에 세운 세계 신기록은 12년 동안 유지가 됐고 12년 예, 동안. 그 12년 동안 유지되면서 47년도에 서윤복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갱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나라 사람한테 물려준 그렇죠. 넘겨준 거네. 제자를 키워서 제자가 그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하는 거였고 올림픽 신기록은 36년도 올림픽에서 이제 40년, 44년 올림픽을 그 2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 전쟁 중에서 안 열렸고 48년 런던 올림픽 때 열렸지만 그때는 기록이 2시간 32분인가 뭐 이제 그렇게 되고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인간 기관차 자토팩이 그 손기정의 그 올림픽 신기록을 갱신합니다. 그 이번에 무슨 특별 전시를 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자토팩?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1912년생이고 자토팩이 1922년생입니다. 그래서 자토팩 그 탄생 100주년이고 110주년, 100주년.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110주년이고 그래서 체코 쪽에서 자토팩 전시를 그 손기정 기념관에서 그 제안이 들어왔고 저희는 바로 그 이제 하자고 같이 공동 개최하자 해서 지금 그 8월 그 10일부터 시작해서 9월 7일까지 자토팩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전시하나요? 자토팩의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액자들이 있고요. 자토팩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그 볼 수 있게 그 된 자료들이고, 그다음에 또 저희 쪽에서 나간 재단에서 준비된 자료는 자토팩하고 할아버지하고 만난 게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그 만났습니다. 그 보면 헬싱키 올림픽에 5,000m에서 우승하는 자토팩의 사진에 할아버지가 사인을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때 5,000m, 10,000m 마라톤 다 휩쓸 자토팩이. 그래서 인간 기관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참 쉽지 않을 텐데. 예, 그렇죠. 그게 올림픽사에서도 그 유일합니다. 자토팩이. 한 대회에서 혼자서 우승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 자토팩을 만나서 그 인연을 맺기 시작해가지고 95년까지 자토팩과 중요한 그 일이 있을 때 만나고 이렇게 했었던 사진 자료하고 사인 자료들 이런 것들을 재단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이제 잠깐 얘기할 때 그 베를린 올림픽에서 근데 그 어려운 이제 경기에서 우승을 하고 예. 들어올 때도 아주 생생하시더라고요. 예. 그때가 뛰어도 한참 더 뛰실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하시던데. 예, 이제 조금 그 체력 안배가 조금 잘 안 되기도 했지만 실수 안 하겠다라는 그런 게 더 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100m의 구간은 그 이제 뭐 나오는 얘기가 12초에 뛰었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온 그 손기정 선수의 모습은 그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을 느끼는 겁니다. 너무 생생해서. 전력 질주로 뛰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 본인 뒤에 2등이 보이지도 않는 2분 그렇지.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데 10만 관중이 전부 일어서서 올림픽 우승자를 환영하고 있는데 우승자는 즐겨도 되죠. 예, 그 세레머니를 해도 되는데 뭐 V자 하면서 해도 근데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력 질주로 뛰어들어오는 손기정의 모습을 보면서 용사, 투사 이런 것들 그 사람들도 느끼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지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느끼는 거고요. 그러니까 손기정한테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그 메시지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후까지 분투하겠습니다라고 남겼었던 손기정의 그 각오가 그 말이 거기에 모습이 있다고 보면 되죠. 최후의 일각까지. 예. 근데 막상 시상대에 오르셨을 때는 고개를 푹 숙이시고 그 월계수 받은 걸로 그리고 일장기도 가리고 전혀 기뻐하는 표정이 아니세요. 정말 얼굴에 이 웃음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아니 2등은 그럴 수 있죠. 분해서요. 1등 못해서. 근데 난 1등한 분이 그런 표정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6년도 베를린에서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35년도에 세계 신기록을 세웠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 세계 신기록을 세울 때도 전력 질주에서 들어왔는데 세계 신기록을 세운 손기정을 세계 신기록자의 예우로 해가지고 일본의 그 메이지 신궁대회에서 일본의 이제 전국 체육대회 같은 그런 격인 거거든요. 그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 우승을 하니까
세계 신기록자의 예우로 손기정한테 별도의 시상대를 만들어주고 일본 국가를 연주를 해주는 겁니다. 기미가요인가 뭐 예, 그거예요. 그때도 손기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는 왜 우리나라 나한테 왜 일본 국가를 연주해주지? 이거였던 거고 베를린에서도 일본 국가가 올라가고 국기가 올라가고 일본 국가가 연주되는 거는 이건 몰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뛰어서 우승을 했는데 왜 일본 국기가 올라가고 일본 국가가 연주되는 그러니까 국가주의에 대한 그 올림픽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몰랐었던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주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손기정은 이제 결심을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하는 이제 글들이 나오는 게 이제 더 이상 일본 국기를 달고 뛰지 않겠다. 뛰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활동을 안 하겠다라는 그 다짐을 베를린 그 시상대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뒤로는 안 뛰셨나요? 그 이후부터는 손기정 할아버지한테 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보전에 양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보전에 들어가서 4월 5월까지는 보전 다니면서 선수 생활을 했는데 일본 그 경찰들이 손기정 주변을 가만 안 두는 거거든요. 손기정이 누굴 만나기만 하면 바로 잡아가고 손기정하고 무슨 얘기했냐 해가지고 주변을 너무 힘들게 하다 보니까 보전을 못 다니고 그만두고 이제 메이지 대학으로 전학을 그 학교를 옮기는데 일본 메이지 대학을 가면서 그 조건들이 그렇습니다. 더 이상 달리지 말아라는 달리지 거거든요. 마라. 예. 그러니까 이제 손기정 선수 달리면 이렇게 민족의 자긍심, 민족 의식을 막 고취하게 되니까 그런 건가요? 예, 그런 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런 것들도 못하게 그렇게 막았었던 거고 일본에서도 또 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응집이 되는 거를 못하게 우리 하려고 민족에 막 자신감을 심어주고 이런 거.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하고 뭐 손기정은 더 이상 안 달린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메이지 대학을 가셨는데 사실 그때 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아버지한테 미국을 가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때 그냥 미국으로? 예.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는 미국이라는 환경이 익숙하지가 않은 게 아니라 그 감당이 안 되는 환경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베를린에 있을 때 거기에 그 안중근 선생의 그 사촌인가요? 예, 안봉근 선생님이 거기 사셨어요? 예. 그 집에서 조선인들끼리만의 축승회를 하는 것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또 그러니까 베를린 올림픽 우승하고 마라톤 우승은 일본이 24년 그러니까 1912년부터 올림픽에 출전해서 자기네들이 염원하던 거를 손기정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마라톤 우승. 그다음에 또 40년도 동경 올림픽 유치가 36년도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귀빈을 다 초청해가지고 축하 파티를 하는데 그 시간에 손기정하고 남승용이 아무 그 얘기 안 하고 안봉근 선생님 집에 가가지고 조선인들끼리만의 축승회를 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그 큰 문제가 생겼었던 거죠. 이제 그런 행동들 때문에 일본의 그 고등경찰 그 보고서에 손기정의 행동이 불온했다라고 그 남아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찰 대상이 요주의 인물이었던 거죠. 베를린에서 행적 자체도 그 일본 쪽 입장에서는 불온한 그런 그 거고요. 그러니까 사인도 그렇고 뭐 하는 행동들이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렸던 선수입니다. 우리 손기정 선생님을 뭐 비운의 마라토너, 가장 슬픈 우승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랄까 또 한국의 어떤 대표 스포츠인으로서의 어떤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기정 선생님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그 우리 민족의 선물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고 할 수 없다라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 자신감이 없는 그런 사회에 손기정의 등장은 그 민족 정기를 바꿔버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손기정의 우승을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들이 생기는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경계할 그 상황이 된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도 하면 할 수 있구나라는 이런 자신감을 가졌었던 그런 거를 그 준 사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손기정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이라든지 국제 체육인으로서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통해서 볼 때 손기정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손기정 선수에 대한 연구가 우리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 손기정의 그 발자취를 쭉 보다 보면 손기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 나라 사랑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이 그게 그 모습이 있는지 이런 모습들은 잘 기억하고 관리가 될 때 손기정이 잘 기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기정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런 모습의 기억을 안 하는 모습으로 가게 됐을 때는 그냥 일본이 우승자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마지막으로 예. 손기정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다고요. 예. 할아버지가 저한테만 좀 하셨어요. 아, 외손주한테. 예, 그러니까는 왜 외손주 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할아버지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또 좀 그 손자하고 오관계보다 좀 다른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날 11월 12일로 기억합니다. 그 저를 찾으신다고 제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갔더니 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잠깐 자리를 비키라고 이렇게 하시더니 저한테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나를 기억하게 해달라라는 거하고 하나는 네 엄마 부탁한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얘기를 이렇게 쭉 하시고 그날 이제 같이 저녁 이렇게 먹으시면 그 할아버지랑 같이 하긴 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호흡이 가빠지시면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는 한 15분 남았다 그랬는데 이제 48시간 또 버티셔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할아버지가 국립묘지 안장된다라는 거를 들으시면서 돌아가셨거든요. 의식이 하나도 없으셨었는데 그거 듣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유언을 할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하셨던 이런 부분에서 그때 막 그거에 충실히 지금 이행하고 계신 거네요. 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예. 다른 데서 못 듣는 얘기 좀 해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너무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편하게 얘기를 좀 해서 원래 제가 그걸 잘해요. 네. 또 다음에 언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손기정 선생 탄생 110주년을 맞아서 자서전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을 개정 출간한 손기정 기념재단의 이준승 사무총장이었습니다.